반갑습니다. 오늘 금년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그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교과서에서 그냥 일본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에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 자원의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것, 진행됐다는 것, 대승을 거뒀다는 것에서 굉장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가 그 공간적인 주어가 우리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 독립운동사를 조망을 해야만이 선열들이 보여줬던 그런 불굴의 의지와 또 그분들이 추구했던 국군 회복 운동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코 군단이라고 하는 그 매개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오늘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사의 앞으로 강연은 20년대의 이 무장투쟁사와 30년대의 조선 의용도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투쟁사, 그리고 40년대 초반에 우리 광복군을 중심으로 하는 또 무장투쟁사, 그래서 무장투쟁사를 계속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종시대로 들어와서 왜 우리가 패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 그러한 국제관계사적 차원에서 우리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1945년까지는 동아시아의 그 실질적인 역사의 그 주역은 바로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와 중국, 동아시아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년에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중국을 관점을 통해서 또 동아시아를 전망해보고, 또 미국, 영국, 러시아 주변 우리의 그 주변을 아우르고 있는 이 열강들에 대해서도 당시 우리가 독립운동 그 엄혹한 시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열강들의 우리 대한반도 정책, 이것이 과거에 박제화된 게 아니라 그때 100년 전에 130년 전에 그 움직였던 국제관계의 그 역학관계가 지금도 그대로 이게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이게 반복의 연속인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정무의회라는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이 강연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독립운동사의 이해에서 그 첫 번째 시리즈에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봉오동 청산리 대첩과 체코 군단입니다. 앞서 우리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죠. 올해가 두 전투의 전승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여러 국가기관이랄지 민간기관에서 이 기념하는 각종 학술의 회의가 열려서 지금은 많은 자료들이 발굴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많이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일본군 아새끼들은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지.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한산으로 간다. 이 새끼들 바싹 달아붙었는지. 너는 쫓기는 적 추격대 아새끼들을 유인하라. 됐어. 놈들을 봤어. 같이 가자. 총알도 나랑 맞으면 살 수도 있어. 뱀꼬리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있지. 예. 선. 사격. 저희로구나 밀어버리죠.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마지막 조정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섭외하지 말라.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폭풍이 한바탕 몰아치가 뛰어. 하지 말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청산리. 생각보다 열악하고 고통 속에서 이런 전투를 치르셨구나. 한두 명의 그런 위대한 독립군보다 드려지지 않았던 많은 독립군들의 희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외면하고 싶은 피해의 역사가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독립군 선열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 오늘 강연을 통해서 강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연상을 시키시면 제 강연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이 공간적 배경이 바로 저기 봉오동 전투 있는 그 봉오동 그 원성 지역, 함경북도 저 원성 위에 훈춘이라는 그 지역의 일대에 봉오동 지역이 있고, 저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약 15 직선거리로 15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이나 국내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그 가까운 그 거리고, 또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서 토벌될 때도 굉장히 이 거리가 가까워서 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 뒤로 또 우리 청산리 대첩은 바로 백두산 옆에 청산리 그쪽 일대에서 아까 함경북도 무산 지역의 그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최대 그 노천 철강 지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일대에서 청산리 일대에서, 청산리라는 것은 그 지역 일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전투가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 6군 지역에서 한 10여 차례 일어난 전투 지역을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청산리 전투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 청산리 전역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청산리 전투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저 밑에 그림, 저 밑에 보시죠. 체코 군단이 지금 도열에 있습니다. 그 체코 군단이 또 여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체코 군단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서론에 이 목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왜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독립군 선열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은 뭐였느냐? 결국은 그것은 대한조선의 멸망에서 온 그 부산물이거든요. 그다음에 가깝게는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산리 봉오동 전투로 이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일어났던 그런 배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봉오동 청산리 대첩과 이제 체코 군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체코 군단이 여기서는 유럽의 국제 정치 역학 관계에서 체코 군단이 어떻게 역사의 정면으로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또 9,800km라고 이르는 어마어마한 동유럽에서 저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또 철도로 어떻게 또 이동하게 됐는지, 처음 저도 이 부분을 알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나,
우리 독립군과의 관계가요. 그렇게 유추를 해보겠는데 어떤 간에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 과정 속에서 또 연합군과 또 우리 이쪽 동맹국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또 러시아의 어떤 내정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체코 군단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해서 우리 또 독립군과의 또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청산리 대첩과 또 봉오동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함축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이루고 나서 우리가 성공적인 대첩을 성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감도 경신 참변과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에 맞서서 대승을 거뒀던 이 전투가 결국은 감도 경신 참변이라고 하는 그 감도 북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인 동포들이 독립신문에서는 3,800명으로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약 12,000명, 11,000명으로 나옵니다. 그 11,000명이라는 애는 뭐냐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씨를 바른 거예요. 보이는 것 다 죽여라. 또 보이는 물자들은 다 빼앗아라.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때 간도 참변을 하는 데서 일본이 취했던 소위 삼광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거고, 보이는 것은 다 불살라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갖고 자기들이 또 도망가야 되는 거고, 이런 그 혹독한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렇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의 승리는 하나의 전술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도 참변, 경신 참변, 감도 경신 참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보면은 이건 전략적 실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쪽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꼭지점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서 역사 광복의 의지를 다지고 이 선열들이 보여줬던 그 불굴의 의지, 투쟁 의지를 우리가 좀 그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서론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갖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크게 거시적 배경과 미시적 배경으로 나누어지는데, 거시적 배경에서는 바로 조선 대한제국의 폐망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제국이 폐망하게 된 것은 크게 보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선 대한제국 폐망이라는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1864년에 고종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1910년대까지, 1907년 퇴위할 때까지,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탄이 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제정치학자, 국제관계학자로서 이 과정들을 총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개탄스럽고 정말 뭐라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치권자들이 그 통치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도층들이 무지하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래 했을 때 그에 대한 영향은 바로 저 밑에 기층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에게 온순하니 그것이 피해가 다 가게 됩니다. 그것을 그 전형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고종의 그 제2기간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조선 제국의 폐망이 내부 원인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중화 사상의 매몰과 배타성,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식 구조에서 구조적인 문제. 두 번째, 국가 통치자의 무능과 부패, 이것은 고종 황제의 개인의 어떤 그런 통치권, 또 그 부인이었던 황후였던 명성황후, 민비, 그쪽 척척 세력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소중화 사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양육강식의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무지해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조선의 그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번 내가 보실까요? 자, 소중화 사상, 중화주의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돼서 또 모든 것은 다 배타성을 띠게 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인데요. 통치 이데올로기죠. 그 통치 이데올로기가 말이죠. 실은 우리가 일설의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정상적인 국가라 한다면, 정상적인 왕조였다면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혹은 임진왜란 이후에 망했어야 했어야 할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운 좋게 살아나서 그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통치권이 영종조 시대를 뺀 나머지는 굉장히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당시에 그 조선의 왕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사대부들이나 이 왕에 대한 존엄성이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 약화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충과 효를 더욱더 강조하게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족보, 보학, 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올가매고 쪼이는 거죠. 그러면서 충효를 강요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소중화 사상으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통치권이 경직되면서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는 이 기득권 세력들의 그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기층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더욱더 도탄에 빠지는 그런 역학관계가 작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뭐냐? 바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게 만동묘와 바로 대보단입니다. 이 만동묘는 1789년에 이 송시열이가 숙종대왕에게 이 사약을 받고 죽은 과정 속에서 자기 제자였던 권상아에게 유언을 합니다. 중국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신종 만력제와 또 마지막 황제였던 의종 숭정제를 배양을 해라,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자기 그 송시열의 고향인 그 지금의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양동에서 그 묘당을 만듭니다. 만동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우리 명나라 그 신종을 이제 배양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원 또 이 묘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가염주구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1864년에 흥성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철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여기였어요. 워낙 부패가 심하니까, 가림죽을 일삼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 민간에서 궁이 아닌 이 왕가에서가 아닌 민간에서 이런 그 중국을 명나라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만동묘가, 이런 의식 구조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1940년대까지 가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림 세력들은 기가 막히게 숭정제 연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1940년대에 가서도 숭정제를 연호를 사용을 해요. 이 만동묘가 1864년에 6월 달에 이 철폐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흥성대원군이 실각하게 되는 1873년에 실각이 되고 74년에 다시 이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907년에 통감부에 의해서 잠시 폐지됐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조선에 있는 유림들이 이 만동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런 행태를, 과거 사대주의 그런 어떤 그 중화 사상의 그런 머물던 행태를 계속 보이니까 42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과감하게 거기를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그 건물의 잔재는 바로 거기 괴선면 청천면에 있는 면사무소 경찰서를 만드는데 그걸 자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생명이 끈질긴지 다시 1978년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충청북도 문화재 제25호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재 차원에서 이제 지정이 된 거니까. 하여튼 간에 이러한 그 국제관계, 전 세계는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다이내믹한 역학관계 속에서도
국제관계라는 그 역학관계 속에서도 우리 조선에 있는 기득권층, 여론을 주도하는 그 주도층, 여론 기득권층들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국제관계가 수시로 변화되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일본하고 경쟁에서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대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단도 숙종 때 1704년에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가 1704년이 뭐냐면 바로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는 60년이 되는 일주갑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중원에는 중국은 대륙에는 청나라는 오랑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나라 우리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숙종대왕의 지시에 의해서 이 창덕궁 북문 후원에다가 몰래 이 재단을 만듭니다. 왜 몰래 만드냐? 그 당시에 세작들, 간첩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나라한테 계속 그 동향 보고 정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행태들이 청나라 황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몰래 만들어요. 그래서 밤에 또 가서 재단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이 1894년 6월 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대주의적 이 사고가 중화사상의 이 사고 체제가 급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가 전형적으로 이 만동묘와 대보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와 반대되게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국가 통치 무능과 부패에서 그 민씨 척족 세력들의 부정부패, 세도동치 60년을 통해서 학을 지었는데 흥성대원군이 10년 동안 그 세도종 권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다시 또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그 부인이었던 황후였던 민씨가 그 민씨, 여흥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세도가를 형성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더욱 정점을 찍는 것은 뭐였냐? 이 무속인이었던 박창렬이라는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밤에는 이 무속인하고 같이 정사를 논해요. 그리고 나서 낮에는 이것이 문서로 신하들에게, 관료들에게 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달이 됩니다. 뭐 이런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 비선 실세들이 음지에서 최고 통치자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순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고스란히 피해가 다 오는 것이죠. 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조선의 왕실을 안정을 위해서는 금강산 1만 2천 봉에다가 쌀 한 가마니와 한 삼바 또 돈을 바쳐야 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국가 예산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전국 명산에 돌아다니면서 다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더욱더 더 가관인 것은 한강에다가 쌀 500석을 이렇게 쪄가지고 그것을 고깃밥으로 뿌리면 조선 왕실이 안정하게 되고 여러모로 편안을 구할 수 있다. 또 이런 말이 현혹이 돼서 그 시기에 굶어가는 백성들이 굶져가는 백성들이 그 시기에 이런 그 비정상적인 행태를 자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쌀이 500석이죠. 그 당시에 쌀 생산량에 비하면 500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통치권자들은 판단하는 기준은 그 통치권의 중심에 백성과 국민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건 오판입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그러나 백성과 국민을 이해한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온갖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잘 그것을 구별해내야겠죠. 그리고 우리 또 고종께서 또 더 가관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서울에 그 당시 한양에 경성 한양에 여국 서구 열강들의 공사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조금 위급하거나 자기가 또 안위에 고종이 자기 안위에 조금 위급했을 때는 5개의 그 공사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독일 이런 쪽으로 공사관에 계속 파천을 가려고, 도망을 가려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7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번 성공한 게 아간 파천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 파천이 교과서에서는 참 그럴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아간 파천이 갖는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냐? 바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조선이 아간 파천을 단행하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곤두서워 이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동아시아의 국구적 역광 속에서 이 조선이 러시아로 손을 들어버리니까 조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이 조선 총독부로 일본으로 식민지를 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 관계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교과서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국의 통치자가 좀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 해서 외국에 있는 치해복권 지역에 있는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것도 한 번 아니니까, 한 번 해서 공사관 쪽에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계속 자기들의 내시들이나 신하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계속 읍소를 합니다. 제발 좀 받아주라고. 과연 이게 통치자일까요?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믿고 따랐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 국민들은 참 지금 와서 보게 되면 100년이 지난, 1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행태들을, 고종에 보여준 이런 행태들이,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이명복이라는 이 고종 황제의 이 사가의 이름은 이명복입니다. 사람은 좋아요. 그러나 통치자로서의 그 이명복, 통치자로서의 고종은 정말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이제 국제정치 속에서의 그 고종 황제의 최대 실패 중에 하나. 그 사례가 바로 뭐냐? 바로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즈벨트라는 이 딸인데,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또 뒤에 40년대에 있었던 루즈벨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그 팽창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제국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띈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를 무시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야 될 나라고 앞으로 식민지가 돼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한지 친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딸이 1905년 9월 달에 상하이 텐진을 거쳐서 서태후를 만나고 인천항을 통해서 1905년 9월 19일 날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미 상원 하원들 해서 한 20명 가까이 수행원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때 우리 고종 황제는 미국의 공주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국빈 대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보여줬던 행태는 뭐였냐면, 이 홍릉에 있는 이 민비 황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능 있잖아요. 능에 가서 그 근처에서 그 연애 행사를 베풉니다, 고종 황제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묘 앞에서 말이죠, 능 앞에서 그런 연애 행사를 한다는 건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연애 행사를 통해서 민비가 일본에 의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쇼맨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연애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 능을 이제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여기 그 각종 그 성물들 있죠, 그 성스러운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말 양의 그 성물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우리 조선 당시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그것을 제어를 못해요. 이게 나중에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됩니다. 국제적인 또 약간 말썽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 9월 19일 날 그 남양주 구리시 교육청에서 초청 강연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그때 시간이 한 2-3시간 있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성물이 좀 구경을 좀 하려고 제가 직접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앨리스라는 이 대통령 딸이 그 올라탔던 이 승마복을 입고 탔던 이 성물하고 제가 그 유사한 성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이 성물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아니고 양인 것 같은데, 양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자기 소감이 뭐냐면, 망국으로 가는 이 황제의 얼굴을 보니 참 불쌍하고 애석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연애를 베풀 돈이 없어서 그때 그 부인이었던 엄씨가 민가에서 3만 원을 구워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접대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나 이 사람들은 조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이나 뭐 상황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번 구경하고 그러면서 9월 30일 날 부산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종은 이 앨리스라는 대통령 딸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엄청난 노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7월 29일 날 1905년 7월 29일 날 미국은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미락을 맺으면서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라고 하는 비밀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역학관계를 모르고 있는 고종은 대통령 딸이 여행으로 온다니까 국빈급 대우로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과정에 이 공주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은 얼마나 우리 고종 황제들이나 이 관리들을 보면 무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오금이 저립니다. 그때를 상상하게 되면. 저는 이 앨리스 이 여자는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 보여주는 행태들, 일련의 행태를 보면 망해가는 국가에 들어와서 완전히 농락을 한 그런 애교 행태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단적인 문제예요, 이게. 자, 외부의 원인으로는, 또 조선이 패망에 대한 외부 원인으로는 대륙의 진출을 위해 야욕과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 여기에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1800 막부 말기에 이 사상가이자 교육가이자 또 국제 정치 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이 자기 제자들을, 97명의 제자들을 길러요. 소나 춘숙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르는데, 거기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필리핀, 대만, 조선을 우리의 세력군으로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굉장히 강론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의 제자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주역이 되면서 대륙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그것이 1945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정안론으로, 그 다음에 야마카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의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전략으로, 만몽 생명선 대동아 공영권으로 이게 점점점 확장돼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요시다 쇼인과 사이고 다카모리, 그다음에 오무라 야스지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 옆에 있던 야마카타 아리토모, 이 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일본에서 그 근대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물론 이토 히로부미가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요시다 쇼인의 그 대표적인 제자들이 우리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카사키 신사쿠란 사람은 막부를 쓰러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도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은 메이지 유신의 어떤 큰 영웅 중에 하나, 3대 상거리라고 하는데, 기도 다카요시,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야마카타 아리토모, 그다음에 오사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다음에 데라우치 이렇게 마사타기라는 사람도 총독이 있고, 또 그 밑에 2세대가 누구냐, 바로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고, 이 기시 노부스케는 바로 외손자가 아베 신조였습니다. 자, 이 아베 신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아베 신조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앞서 말하는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시마 요시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94년 7월 23일 날 약 8,000명을 데리고, 일본군을 데리고 경복궁을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고종을 인질로 잡으면서 온갖 전횡을 하면서 나중에 청일전쟁, 동학혁명군에 대한 그 무력적 진압, 잔인한 진압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또 기시 노부스케의 작은 동생이었던 사또 에이사쿠, 그래서 이런 가게 신조가, 이게 가게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아리카토 야마토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 일본을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서 이토 히로부미만 부각이 됐는데, 야마카타 아리토모라는 사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또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대륙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선반도 만주를 진출하는 데도 구체적인 실전 계획 강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야마카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육군의 교황이라고 이렇게 또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인데, 주권선은 주권 본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주권선은 말을 그대로 그 본토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익선은 그 본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권선은 일본 본토라고 한다면 이익선은 우리 한반도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전략적 노선이, 안보 전략 노선이 결국은 팽창해 가는데, 대륙 침략해 가는 데서 어떤 합법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내년에 일본의 근대사를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871년 조선과 일본의 운명입니다. 자, 1871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이때 조선과 운명은 180도 바뀝니다. 되면서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조선 1871년 6월 12일 날 1871년 6월 12일 날 흥성대원군은 그때에 전국에 365곳에 척하비를 세우고, 1871년 일본은 그해 해 12월 23일 요코하마에서 아메리카호를 타고 미국으로 사절단으로 가게 됩니다.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1871이라는 이 한 해에 조선은 문을 들어 잠그는 쇄국을 선택을 했고, 똑같은 시간에 이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면서 개국을 하면서 서구 열강들의 문물을 배워서 자기도 서구 열강처럼 부강해지겠다, 부국강병을 추구하겠다라고 한 노선을 가지고 국가 예산에 약 1% 50만 엔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1년 10개월간 12개국을 견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근대화가 굉장한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서구 열강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면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일본이 한 세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1871년이라는 이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국제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네,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인데 바로 일본은 영국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거기에 이제 희생이 된 이런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당시 조선의 어떤 고종이랄지 그 통치권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직 중국 청나라의 바짓가랑만 물고 늘어지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서구 열강들에게 그냥 의탁만 하려고 했던 그런 행태들이 결국은 패망으로 가게 되는 외부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미시적인 요인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 패망의 원인들을 봤다면 이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앞에 그 패망 이후부터 10년간 가까이 10년, 20년 가까이에 일어났던 간도 지역에서 북간도와 또 서간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흔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이혜영 일가가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 서간도로 가서 거기에서 경약사를 만들게 되고 그 경약사 산하에 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의 간부를 양성하고 그것이 바로 광복군 1945년 해방이 되는 전전 그 광복군을 만들 때 또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핵심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기지를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건설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1910년대. 그리고 또 소로 군종소도 바로 이때 무장 투쟁 조직으로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또 혁혁한 주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우리 그 개연수 선생이 1911년에 민족 의식 고치 차원에서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환단곡이라는 걸 통해서 정신 고취를 하는 데 있어서 1911년에 발간하는데 이때 독립운동 무장투쟁가들이었던 송암 오동진 선생이랄지 홍범도 장군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 한단곡이 발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개연수 선생은 친일 그 밀정이었던 감영극이라는 사람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육신이 다 잘려서 압록강에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비극적인 이 사건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참 같은 동포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간도 지역에서의 이런 그 민족의식 고치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한단곡이 발간으로 통한 어떤 민족의식 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간도와 서간도는 압록강의 건너편의 지역을 일컫는다면 북간도는 두만강 건너편에 일컫는 지역으로서 바로 여기에는 우리 독립무장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농토가 많아서 우리 1830년대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그렇게 이주를 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군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랄지 기지 조성이 굉장히 수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군무 도독부랄지 독군부, 군노 군정서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신 의식 고취처럼 서전 소속 같은 등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교육기관인 이 서전 소속이랄지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북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어떤 민족의식 고치, 국권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많이 고취시켰던 그런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체코 군단의 관계를 좀 여기에서는 알아보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왜 체코 군단을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